네, 그럼 여기서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희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비슷한 사건이 좀 자주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동반 자살로 일단 좀 봐야 될까요? 경찰은 동반 자살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차량이 사흘간 움직이지 않아서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인데 시신의 부패 정도로는 경찰은 열흘 정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차량에 이제 창과 송풍구가 다 청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안에서 이제 연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통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동반 자살로 추정하는 것이 현재 시점으로는 옳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부 있었는데 명절 전후에서는 주로 일가족 동반 자살. 근데 사실은 가장의 가족 살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이 4명 중에 40대 2명은 남매였는데 울산 출신의 남매였고요. 20대는 광주, 그리고 이제 30대는 충북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연고가 없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남매지만 연고가 없는 세 사람이 만나서 동반 자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일전에 여러 해 동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때는. 근데 이제 동반 자살이 주로 자살 카페라고 불리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포털 사이트만이 아니라 SNS라든가 다양한 메신저를 통해서 비밀 대화를 하다가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동반 자살을 또 이 추동하는 자살 카페 형태의 대화가 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할 것인가, 이것이 또 새로운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상에서요, 자살 카페를 비롯해서 뭐 이런 자살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 없는 건가요? 사실 운영자 같은 경우에 자살을 방조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간만 열어준 게 아니라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류의 문구들을 사이트에 걸어놓는다거나 해서 자살을 소위 말해서 북돋워주는 경우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트가 지금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남기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트를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폐쇄를 시키면 이게 또 SNS를 통해서도 지금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나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관계 당국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얼마 전에 3월 20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경남 진주에서도 인천, 뭐 수원, 김해 이렇게 다 다른 데 사는 그런 20대 4명이 모여서 또 차량에서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또 자살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살하는 건 사실 대부분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자살할 거를 결심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뭐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카페 운영자나 사이트 운영자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살 교사나 자살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실제로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자살과 어떤 인과관계가 또 성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 사이트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류의, 그러니까 자살을 북돋우는 그런 멘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 사람들이 만나서 자살까지 가게 됐다면 그럼 충분히 인과관계 입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살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그거는 자살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자살할 사람들만 뭐 비밀로 가입을 시킨다던가 그런 방향을 택한다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인과관계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이트 폐쇄도 물론이지만 사이트 운영자 같은 경우도 확실히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밤에 깡통치기를 하던 학생들에게 이 쌍칼을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도 또 요즘 많이 터지고 있는 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술에 또 영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의 발로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좀 복합적인데, 어쨌든 밤 늦게까지 시험 공부를 하던 이 고등학생들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교 근처입니다. 공원이나 운동장 이런 데서 이 운동을 하고 놀지 않습니까? 학생 7명 정도가 놀았는데 저는 이 기사 보고 불량 학생들인가? 불량 학생 아닙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깡통 차기를 한 거고요. 지나가던 38살의 이제 남성이 이들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너희들 중에 짱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세도 좀 있는 분이 물어보니까 학생들도 좀 어안이 벙벙해서 아,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라져서 아이들은 또 깡통차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칼 2개를 부딪히면서 오는 거죠. 양손에 예. 칼을 쥔 거고.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직업도 멀쩡한 분인데 보험 설계사인데 이 차에 가서 이 칼은 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주는 식칼이었다고 해요. 네. 네. 그 식칼 2개를 꺼내서 이제 위협을 하면서 온 겁니다. 학생들은 도망갔고 경찰에 신고해서 10여 분 만에 이제 인근 공원에서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불구속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뭐 누가 뭐래도 흉기를 2개나 들고 양손에 학생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이 처벌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좀 심리적인 자기 관리를 못한 데서 기인된 문제고요. 아마 술의 영향으로 본인이 이제 이 삶에 대한 뭔가 불만이 좀 표출됐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진술 내용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찌르려고 한 건 아니고 위협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칼을 2개를 들고 아이들을 찌르려고 하는 행태까지 가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바로 쉽게 도망갔던 걸 보면 아이들을 칼로 실제로 찌르려는 생각은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됩니다. 제가 이 경우에는 네. 흉기잖아요. 칼 2개면 흉기 휴대 협박이라고 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흉기를 사용해서 협박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중한 죄예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 사람의 진술이 아까 말씀하신 거 외에도 아이들이 자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자기도 울컥해서 협박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들고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까지는 이르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입건이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뭐 전과가 있는지는 이제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네. 만약에 동종 전과가 없이 이번에 처음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도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죠. 네. 자, 다음 사건 또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는데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이 진료 기록을 위조하면서까지 낙태 수술을 했더라고요. 우선은 낙태 자체도 이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이제 정의되고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가 인정이 되고요. 그 외 일반적인 낙태는 다 불법 시술인데 우선 불법 시술을 한 것이죠. 23주 된 이제 17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산모가 사실은 그 20주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네. 예, 낙태를 부득이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요. 23주째에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의 증세가 있어 보인다. 태아가. 그러면서 이제 이 수술을 유도했어요. 네. 수술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더 이상한 것은 수술 바로 전날 수술 이후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의사분이니까 법을 알고 불법 낙태가 아닌 합법 낙태가 되도록 일종의 이제 서류를 조작을 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좀 죄질의 정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2년간 자격정지를 또 받았기 때문에 의료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2년간은. 그래서 이제 뭐 2년 집행유예, 실형은 1년 선고받은 사례인데 이런 경우들이 지금 사실은 이게 사건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왕왕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산부인과 계통에서의 낙태를 굉장히 엄중하게 요즘 또 저출산 문제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이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료계 전반에 경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네. 범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다라고는 네,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낙태죄 관련해서 낙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자보건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인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을 걸로 의심이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그래서 아이가 나도 이제 금방 죽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상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친척과 결혼해서 네. 친척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서 낙태하는 경우 또 이제 좀 넓은 그 범위로 산모의 건강에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5가지로 규정돼 있는데 네네. 사실 낙태죄는 과거에 거의 사문화돼 있는 그런 규정 중에 하나예요.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한번 갔었고요. 낙태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뭐 행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뭐 소위 한 10,000건, 1,000건, 10,000건 중에 한 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였고 뭐 진료기록부까지 위조했고 네. 그리고 낙태해서 사망까지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잖아요. 낙태죄가 이렇게 의사가 업무상 동의해서 낙태라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실제로 실형 선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집행유예보다도 선고유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보통 산모가 내가 애를 키우지 못할 사정이 네. 있으니까 낙태를 해달라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딱한 사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꼭 처벌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산모 입장에서 자기가 낙태를 했는데 남자친구 혹은 뭐 동거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동거남이나 그 남자친구로부터 협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낙태를 했다라고 나중에 알렸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낙태죄가 굉장히 사문화돼서 지금 제대로 된 처벌이 아까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이에 관련된 양형 규정도 좀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는 건 또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단속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불법 유턴한 1,000명이에요. 근데 나만 딱 잡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네. 대부분이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의사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단속도 분명히 현실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방금 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유예하고 선고유예하고 좀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형 선고 자체를 유예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유예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선고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과가 안 남아요. 선고유예는. 근데 집행유예는 전과가 다 남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니까 집행유예 앞에 붙었던 그 실형까지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약한 정도의 선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이제 오는 9월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이제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매매를 사생활로 볼 것이냐, 범죄로 볼 것이냐,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공방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공권력이 어찌 보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다. 그거는 남녀 간의 문제고 부부 간의 문제다 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혼인빙자 가능법이 먼저 위헌으로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보면은 바로 이제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성적 문란함이 좀 도를 넘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제 제3탄 시리즈로 지금 오는 것이 바로 성매매 특별법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걸린 분들이 좀 있어요. 국세청 분들도 있고 감사원에 또 이제 네. 감찰관들이 걸려서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또 이 법에 적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4월이 되니까 바로 이번 주가 됩니다. 9일이면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도마 위에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적인 사견을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매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 결혼을 벗어난 이런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일 수 있어요, 영역이. 그런데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돈을 주고 매매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애정관계라든가 인간적인 관계, 유대 이런 것은 좀 배제된 상태에서 개인의 욕망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매매가 만약에 위헌이다. 그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거구나. 이런 사회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만약에 성매매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렇다면 이것은 거래라면 시장 논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의 성이 이제 상품화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지울 것이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거든요. 매매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성적 거래가 아니라 정말 결혼 관계를 떠나서 서로가 좋아해서 예전에 이걸 화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좋아해서 뭐 이제 사랑을 한 거라면 법의 저촉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기서는 이게 매매 관계가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럼 이걸 상법으로 다룰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비롯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헌재에서 어떤 이제 취지와 어떤 이제 법리로 판결을 어떻게 내리게 될지 정말 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그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 간통죄 폐지됐던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것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전이 오가는 경우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이 성매매 특별법이 생길 당시에 왜 생겼냐면요. 그러니까 집장촌에서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를 많이 받는 상황이 돼서 이분들을 좀 어느 정도 보호해야겠다는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나온 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법이 생겼을 때 데모하신 분들도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신매매나 이런 걸로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나도 살아보려고 이걸 택했는데 이걸 법으로 막아버리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게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성매매 특별법이 생겨서 없어졌나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더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많이 생겼죠. 더 음성적으로 들어가서 예. 지금도 사실 경찰 분들도 강남에 가보면 어디 하는지 거의 알 정도인데 너무 많아서 못 건드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법의 실효성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안으로 놓고 제도권화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 처음에 만들 당시에 가장 앞장서셨던 분께서 지금 이번에 변론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다라고 변론하러 나오시거든요, 증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 부분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음성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더 인권적으로 문제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현실과 이상을 어느 쪽을 따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결과는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